상급 게이트에 침입자가 발생해 정의의 히어로 부대가 침입자를 잡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고급 몬스터로 가득한 곳을 태평하게 돌아다니는 웬 꼬마가 발견되었죠. 히어로들은 소년에게 다가가 게이트 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그 짝퉁 성진우는 그런 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게이트에서 나가라고 하자 소년은 등을 돌리며 말했죠. 어디 한번 해보시지, 새끼야. 히어로들은 그의 배짱에 놀라 수갑을 꺼내 체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손쉽게 금발 남자의 팔을 세게 쥐었고 그 히어로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마법봉을 꺼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침입자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막아냈습니다. 한 히어로가 머리를 걷어찼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죠. 그는 히어로의 갈비뼈에 니킥을 날려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대장만 남았는데 그가 소년을 보는 순간 흐릿한 움직임과 함께 복부에 정통으로 주먹이 꽂혔습니다. 충격에 빠진 히어로는 이 꼬마가 대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침입자는 대장의 얼굴을 잡고 숲 저편으로 내던졌습니다. 소년은 차분하게 경고했습니다. 다음번에 누굴 보낸다면 장례식을 치르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히어로들이 몰랐던 사실은 이 소년이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몇 년 전 한 전사는 자신의 세계를 파괴한 악당의 목에 박힌 보석을 부숴 그를 쓰러뜨렸지만 그 역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도진이라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죽어가던 아이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할머니와 이복 동생 윤영을 수천 번 배신당했던 그 전사는 거절하려 했지만 아이의 말에서 진심을 느끼고 수락했습니다. 영웅이 깨어났을 때 그는 서도진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검신이지만 본래 힘의 10%밖에 없는 약한 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게이트와 몬스터가 10년째 나타나고 있고 면허를 가진 히어로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세상에서 말이죠. 공식 등록도 없이 그는 그저 이 새로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려고 게이트에 침입했습니다. 몬스터들은 너무 쉬웠습니다. 그를 막으러 온 정의 요원들은 악몽을 꿀 정도로 호되게 당했죠. 하급 랭크였던 소년에게 이제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서도진의 현실로 돌아온 주인공은 원래 몸 주인이 남긴 골칫거리를 발견합니다. 그가 몬스터를 죽여 얻은 마석을 팔려고 하자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했고 그때 두 명의 거한이 뒷문으로 나타나 마석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겁도 없이 그는 세 놈을 모두 잠재워버렸습니다. 방에 그와 판매원 둘만 남게 되자 수수료는 40%에서 15%로 떨어졌습니다. 두둑한 현금 뭉치를 들고 집에 돌아와 할머니와 동생에게는 둘러대고 서도진과의 약속을 지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서던 그는 4,800만 1원의 빚을 받으러 온 두 사채업자와 마주칩니다. 원래 서도진이 남긴 빚이었죠. 주인공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다른 깡패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만큼 번개 같은 펀치를 날렸습니다. 서도진은 다른 한 명은 멀쩡히 보내주며 보스에게 곧 찾아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중에 서도진은 그 돈으로 동생을 데리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 여자가 그곳에 도착했고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화 후 그녀가 떠나면서 자신이 죽으라고 던져 넣었던 균열지대에서 그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주인공은 택시를 타고 빚을 청산하러 사채업자의 아지트로 향했습니다. 보스는 부하들을 두들겨 펜글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주인공은 부하들이 전부 약골이라고 말합니다. 보스는 그의 배짱에 더욱 화가 났고 모든 부하들이 일어나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중 한 명이 참지 못하고 소년에게 달려들었지만 얼굴 정중앙에 주먹을 맞고 나가 떨어져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주인공은 더는 사정을 봐주지 않고 한 놈 한 놈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바닥에 쓰러지자 서도진은 내일까지 등록증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보스는 방금 본 광경에 겁에 질렸지만 서도진은 이 모든 상황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빨간 머리 여자가 자신을 죽이라고 사주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남자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도진이 어깨를 쥐자 그는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고 자살로 위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서도진은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다음날 등록증을 손에 쥔 그는 밤서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그 게이트 안에서 그는 클로 건틀릿을 사용해 거대한 독사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게이트 보스는 보기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땅에서 주운 낡은 검이 아니었다면 그 비늘을 뚫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검으로 그는 몬스터를 조각내고 보스를 손쉽게 쓰러뜨리며 전투를 끝냈습니다. B급 게이트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군. 힘을 되찾는 게 우선이야. 옛 동료들이 이 꼴을 못 본 게 다행이군. 도시에서 한 남자가 마석을 팔고 있는데 수수료가 40%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너무 비싸다며 항상 여기서 파는데도 그러냐고 불평합니다. 할인을 좀 해줄 수 없냐고요? 구매자는
게이트 관리팀이 이미 5%를 떼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장 싼 거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로 낼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자 남자는 수긍하고는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직원은 어떤 미친놈이 모두를 두들겨 팼다고 말합니다. 반다나를 한 남자가 랭크보다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상점이나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헌터 히어로의 힘을 갖겠냐고요. 그는 또한 직원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셀리가 가게로 들어옵니다. 점원은 셀리가 자기를 때린 놈이라고 소리치지만 반다나 남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그는 히어로는 무고한 시민을 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직원은 그 남자가 7년차 베테랑의 인맥도 넓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셀리는 그에게 꺼지라며 저 녀석을 위해 복수라도 하려는 거냐고 묻습니다. 베테랑은 히어로 사망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다른 히어로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기에 바쁘다며 나중에 보자고 합니다. 설리가 직원이 자기 험담을 했다며 마석자루를 던지고는 계산하라고 합니다. 총 1억 5천만 1원 어치의 상금 마석들이지만 주인공에게는 푼돈입니다. 그 잘난 체하는 직원이 수수료를 더해야 한다고 하자 설리가 무서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15%를 제한 금액이 148, 500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직원은 수수료는 40%라며 소리치고 히어로를 때리는 상상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큰 거래는 관리자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할 뿐입니다. 셀리는 당장 승인을 받으라고 하고 직원은 사장에게 전화합니다. 주인공은 그의 귀에서 전화기를 뺏어들고 돈을 내놓으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사장이 다시 직원과 통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전화기는 벽에 3개 던져져 박혀버립니다. 소녀는 자기 돈을 원합니다. 그는 돈을 받고 다음에도 잘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10분 후 사장이 나타나 직원이 왜 전화를 받지 않는지 묻습니다. 직원은 더는 못 해먹겠다며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남자는 현조연이라는 사람에게 전화해 당장 와달라고 합니다. 그녀가 도착하고 나서야 그녀가 한국 랭킹 4위의 S급 히로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가게 주인은 그녀의 삼촌이었고 이제 히어로가 마석 판매를 강요한 이 사건은 해결될 참입니다. 집에 돌아온 서도지는 하루 종일 사냥해도 고작 1억 원밖에 못 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래서는 너무 늦겠어. S급 게이트를 공략해야 해. 중요한 건 얘 팀을 되찾는 거야. 하지만 예전 세계와는 달라. 대기 중에 만화가 희박해서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 좋은 장비가 도움이 되겠지만 이 근처엔 그런 게 별로 없어.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서도지는 윤영을 안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머니는 지진이냐고 묻지만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균열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안전하게 있으라고 말하고 이상현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히어로 협회에서는 누군가 협회장에게 63일 만에 마포에서 새로운 균열이 감지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백사자 길드가 가장 가까워서 그들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또한 그것이 어느 집 뒷마당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민간인이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죽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10일마다 몬스터 웨이브가 발생하여 서울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도진이 여동생을 구하려고 들어갔고 그가 히어로가 아니기 때문에 웨이브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압니다. 한편 홍희주는 대머리 남자가 설명한 이 각성이라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는 격분하며 강철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강철우에게 서도진을 죽이지 못하면 받은 돈의 10배를 갚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려 합니다. 하지만 대머리 남자는 그 아이의 집에 균열이 열렸고 그가 안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합니다. 홍희주는 이제 그 꼬맹이를 다시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더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균열 안에서 주인공은 어릴 적 항상 오던 뿌띠스와 숲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길을 알기 때문에 그는 순수한 만화가 흐르는 세계수로 향합니다. 그의 옛 세계는 그 나무가 불타버리고 만화가 망가졌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인공은 만화를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직 숨만 쉬며 3일을 머물렀지만 끔찍한 괴물들, 과거에 나무를 불태웠던 볼카나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 주인공에게 수속성 검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텐데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는 저 못생긴 괴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토막낼 작정이니까요. 서도지는 손을 뻗어 만화를 방출할 준비를 합니다. 응축된 만화가 기치의 형태로 뿜어져 나와 폭발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강하게 해본 것은 오랜만입니다. 몬스터들도 바보가 아니어서 그들 역시 주인공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모든 힘을 가지고 더는 장난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응축된 만화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먼지가 되고 마석만이 남습니다. 그들을 모두 처리하고 나면 영혼의 불씨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서는 꽤 흔하게 나옵니다. 몇 개나 나올지 한번 보죠. 그리고 서도지는 세계수를 지키기 위해 쉼없이 싸웁니다. 결국
그는 불씨를 얻어 손안에서 으깹니다. 나무에서 만화를 더 끌어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불씨를 흡수해서 그 만화를 화염 능력치로 변환할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 흡수하는 데만 10분이 걸립니다. 서도진은 가능한 한 많이 할 작정입니다. 균열 밖에서는 히어로 방성우가 이 상황에 대해 화가 나 있습니다. 김현우는 그 아이가 여동생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다른 남자는 소문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균열 안에서 각성하기 쉽고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했다는 거죠. 죽고 싶었으면 혼자 갔어야죠. 길드마스터는 둘에게 웨이브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터키, 스위스에도 균열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지만 그곳들은 초기 단계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도진 때문에 한국만 망했습니다. 그가 나오면 방성우가 그를 처리할 겁니다. 28일이 지났고 히어로 협회는 1단계 웨이브가 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틀 안에 서도진이 나오지 않으면 그는 곤경에 처할 겁니다. 한편 사채업자 보스 황창선은 그가 예전에 모두를 두들겨 팼던 그 멍청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그 아이가 살아서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대답은 1% 미만입니다. 하지만 사실 협회 멍청이들은 황창서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도진은 아마 각성했겠지만 그렇다 해도 살아남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보스는 싸움을 잘하는 것과 균열에서 살아남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또한 그 아이에게 처리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만약 그 히어로가 죽으면 그녀의 장기를 팔 겁니다. 만약 그가 살아남으면 둘 다 보호해주겠다고 말하고 빚을 지게 할 겁니다. 한편 세계수에서 서도진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는 이미 수백 개의 불씨를 흡수했습니다. 이제 그는 원할 때마다 화염 만화를 사용할 수 있고 화염 저항력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화염 속성에 있어서는 검신이었을 때보다 더 강해졌기에 그는 나무에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는 마석들을 챙기고 나무에게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그는 균열을 떠나지만 반경 1km 이내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웨이브 때문에 모두가 대피했습니다. 서도진은 저쪽 방향에서 더 강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는 달려가기 시작하고 방성우와 김현우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는 옷차림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지난번 게이트에서 봤던 그 녀석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만약 잡히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 화염을 발사합니다. 그것이 폭발하며 그들의 주의를 끕니다. 집이 불타기 시작하고 모두가 공황에 빠집니다. 서도진은 불이 얼마나 깔끔하고 정확한지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의 친구 쿠사기라면 감탄했을 겁니다. 그는 대륙에서 가장 강한 화염 마법사였습니다. 그때 김현우는 균열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이 확인하러 달려가자 균열은 말 그대로 사라지고 있고 서도진은 마석을 가지고 도망칩니다. 다음날 뉴스에서는 모두가 균열이 사라진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서도진이 죽었다고 추측하지만 그는 다시는 세계수를 볼 수 없을까봐 걱정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영등포에 도착합니다. 2명의 쓰레기가 그 꼬맹이가 죽었으니 다음은 할머니와 아이 차례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는 크면 예뻐질 텐데 바로 아쉽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주인공이 나타나 보스에 대해 물으며 그들을 기겁하게 만듭니다. 그 멍청이는 건물에 도착해서 부하와 일상에 대해 잡담을 나눕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봅니다. 서도진은 땀을 흘리는 그에게 개처럼 기어오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엎드려 기기 시작합니다. 서도진은 그에게 짖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개자식은 인간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황창서가 짖기 시작하자 서도진은 자기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복종하는 척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틈만 보이면 바로 뒤통수를 칠 것이라며 보스에게 정말 이런 쓰레기를 처음 다뤄보는 것 같냐고 묻습니다. 황창서는 자비를 구하며 충성을 다해 모시겠다고 말하지만 턱에 발길질을 당할 뿐입니다. 서도진은 안경 쓴 남자에게 이제부터 네가 리더라고 말하며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부하는 자신의 보스에게는 인맥이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리더가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서도진은 그들이 사람들을 바다에 던지고 폐차장에서 뭉개는 것을 전문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서도진은 그들을 게이트에 던져 몬스터 먹이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시 자비를 구합니다. 한편 서도진은 황창서를 그냥 끝내버리고 나중에 생길 문제를 피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손을 뻗자 보스가 사과합니다. 하지만 아래를 내려다보자 모든 것이 불타고 있습니다. 서도진은 만약 자기 가족 중 누구에게라도 흠집 하나라도 생기면 모두를 도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24시간 내내 가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음 날 모두가 그 아이를 거의 죽은 사람 취급합니다. 그는 나타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황 사장이 그들에게 새로 살 곳을 찾아주기로 했고 윤영이는 그걸 기뻐한다. 윤영이는 유치원에 다니지만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이 없다고 놀려서 가기 싫어한다. 그래서 서도진은 그 어린 소녀가 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다. 내년에 바로 학교에 입학하면 된다. 그는 아무도 그녀에 대해 험담할 수 없는 엘리트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부하는 할머니와 어린 소녀를 모텔에서 하룻밤 묵게 한다. 안경 쓴 남자는 회사가 그 모텔을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는 어린 소녀가 자신을 다시 보고 무척 기뻐했으며 할머니는 안도하는 표정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식당에서 윤영이는 오빠가 히어로냐고 묻지만 히어로는 몬스터와 싸우다 가끔 죽기도 하니 아니길 바란다. 그녀와 할머니는 오빠가 오랫동안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 잔혹했던 시절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인간들이 있었던가. 전투 중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제 잊고 있던 소중한 것이 되돌아왔다. 이곳에서는 소박한 행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히어로 협회에서 설립자인 태왕이 정말 알아낼 것이 아무것도 없냐고 묻는다. 그의 비서는 없다고 말하고 그는 만약 리프트가 저절로 사라졌다면 저절로 다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자는 그런 변수가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차라리 웨이브였다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태왕은 화를 내며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한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백인의 히어로 중 한 명이다. 만약 그가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길 것이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는 사람들의 안전과 리프트에 대비하는 것에만 신경 쓴다. 태왕은 그녀에게 더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그녀는 리프트가 있던 집에 살던 사람들이 집을 팔기로 동의했다고 언급한다.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위로라도 주기 위해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 그 리프트가 나타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적어도 중국과 미국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국은 실력 있는 히어로들이 다른 리프트로 갔기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영국에서 웨이브가 시작되었다는 알림을 받는다. 나중에 서도진이 마석을 팔기 위해 가게에 들어서자 직원이 기겁한다. 그는 매니저에게 이 녀석이 누구냐고 소리치고 매니저는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 소녀는 팔마석이 많고 더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딱 맞춰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매니저는 적은 마석이라고 생각하며 그와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렇게 낮은 수수료는 그들에게 큰 손해라고 설명하며 게이트 센터가 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매니저는 아이에게 나가라고 한다. 서도진은 배낭을 열어 마석들을 보여준다. 그들은 그가 부르는 게 값인 히어로 스톤을 보고 충격에 빠진다. 멕시코에서 마약왕 쿠르자마는 마약을 만들기 위해 마석을 빻고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이 발동했을 때 그는 히어로로 각성했고 그래서 그 마석은 필수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희귀한 초호화 에너지 아이템이다. 서도진은 그들이 원하지 않으니 떠나겠다고 말하지만 이제 매니저는 관심을 보인다. 매니저는 0.5% 수수료는 너무 과하다고 말하지만 아이는 그냥 원하지 않으면 관두라고 말한다. 히어로는 짜증난다고 말하고 매니저는 사과하지만 그는 이 상황이 지긋지긋해서 그들이 받을 건지 아닌지만 알고 싶어한다. 그러자 안경 쓴 남자가 너무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 서도진은 돌아서서 나가기 시작하지만 매니저는 9% 수수료를 애원한다. 그러다 8%로 사장님이 이 사실을 알면 자기를 죽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76%를 요구한다. 그래서 서도진은 1%로 하겠다고 하고 그런 배낭이 7개나 더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젊은 남자는 67,001원을 벌고 그가 원하는 집이 곧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문제는 게이트만으로는 고급 마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고 그는 리프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핸드폰이 울리고 영국에서 웨이브가 발생했다는 알림이 뜬다. 예전 같았으면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가서 리프트를 봉인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지금 그는 가족과 함께 식당에 나와 있다. 할머니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서도진은 돈을 충분히 벌었다고 말한다. 윤영이가 음식을 아주 좋아해서 소녀는 음식을 더 주문하고 이는 할머니를 약간 짜증나게 한다. 모든 것이 정말 맛있고 모두가 행복하다. 하지만 현조연이 나타나면서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녀는 걸어 들어와 히어로와 잠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저녁 식사 후에 이야기하자고 말한다. 현조연은 자신을 소개하지만 소녀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한다. 그녀는 좌절한 채 밖에 서 있고 모두가 세계 10대 미녀 히로인 중 한 명인 그녀에 대해 수군거린다. 그가 그 리프트에 들어갔다가 사망 신고된 후 살아 돌아온 지 2달이 지났다. 각성자가 2달도 안 돼서 S급이 되는 것은 이상하다. 보통은 수년이 걸린다. 절대
사실일 리가 없다. 그 녀석은 뭔가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틀림없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현조연은 아직 그곳에 있지만 다른 누군가도 기다리고 있다. 강철우, 그 녀석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분노한다. 서도진은 그 남자를 무시하고 보라색 머리 소녀에게 다가간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들어주겠다고 하지만 먼저 지금 처리할 일이 있으니 현조연에게 택시를 불러 가족을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 히로인은 그의 가족을 택시에 태우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한편 안에서는 강철우가 이미 얼굴에 주먹을 맞았고 직원이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자 불쌍한 여직원도 뺨을 맞는다. 그 남자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피에 굶주려 있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하기도 전에 서도진이 그 금발 남자의 얼굴에 바로 주먹을 날린다. 아주 진지하게 히어로는 강철우가 자신을 게이트에 가두고 죽게 내버려둔 사람이냐고 묻는다. 악당은 아빠에게 버림받고 자기를 죽이려는 계모까지 둔 놈에게는 할 말이 없다고 말한다. 서도진은 강철우를 녹화하기 시작하며 다시 말해보라고 한다. 그 남자의 주먹은 거의 인간의 것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먹을 휘두르려 하자 불꽃에 휩싸인다. 그는 심지어 서도진의 엄마를 창녀라고 부르지만 서도진이 공격을 막아버리고 강철우가 뒤로 날아가 버리자 스스로 망신을 당한다. 강철우는 방금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는다. 즉시 반격을 준비한다. 망설임 없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지만 현조연이 나타나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한편 히어로는 기본적으로 주먹으로 강철우를 두들겨 패고 있다. 현조연은 그가 B급인데도 완전히 박살나고 있어서 충격을 받는다. 설령 서도진이 A급이라 해도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현조연이 이대로 가다간 그 아이가 강철우를 죽일 거라고 말하자 그는 주먹질을 멈춘다. 그녀는 그에게 철우에 대해 뭘 아는지 묻고 서도진은 충분히 안다고 대답한다. 소녀는 그의 사촌이 S급인 강용표라고 설명한다. 젊은 남자는 안다고 말하며 뭐가 대수냐고 묻는다. 현조연은 그가 결과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지 않는지에 경악한다. 그녀는 용표가 그를 보호하기 때문에 철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설명한다. 서도진이 하는 짓은 위험하다. 주인공은 그저 미소 짓고 히로인은 그가 두렵지 않냐고 묻는다. 하지만 서도진은 그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는지에 대해 언짢아 한다. 그래서 현조연은 마석을 사는 사람인 삼촌이 자신을 보냈으며 자기도 마석을 사고 싶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사겠다고 덧붙이지만 서도진은 양이 많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아이는 S급 히어로의 돈이 기본적으로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그냥 차나 태워달라고 제안하는데 이는 현조연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홍희주가 의부사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이성을 잃는 모습을 수하인 본다. 대머리 남자는 히어로 협회조차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으며 강철우가 서도진에게 얻어맞았다고 덧붙인다. 그 말에 홍희주는 그 녀석이 무언가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깨닫는다. 만약 그녀의 아버지나 남편이 알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언론이 알게 되면 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다. 그녀는 대머리에게 언론을 막고 경찰의 입을 즉시 막으라고 지시하지만 그는 이미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강철우의 사촌이 강용표이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철우는 히어로 세계에서도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그는 그저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졸개일 뿐이다. 경찰과 언론이 강철우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자기 체면도 깎이니 용표가 손을 쓴 것이다. 홍희주는 그를 찾고 싶어하며 최대한 빨리 만나자고 요청했다. 그녀는 또한 황창서 사장이 서도진의 가족을 돌봐주며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여자는 박 검사를 소환해 자신을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하려 한다. 종합적으로 한국에는 37개의 리프트가 있고 그중 5개가 게이트로 변했다. 나머지는 지정된 히어로들만 들어갈 수 있다. 현조연과 일행이 그중 하나로 향하고 있다. 도지는 입구가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가 보라색 머리 소녀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모든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A급 히어로인 정인주는 현조연이 먼저 리프트에 들어가자고 제안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현조연은 그저 더 재미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서도진의 조건은 리프트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그는 모든 마석을 시가에 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정인주는 단지 그것 때문에 저기에 들어가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히어로의 마석이 필요하기에 그냥 넘어간다. 정인주가 저 남자가 현조연의 남자친구냐고 묻는다. 그러자 짜증이 난 현조연은 그냥 빚진 게 있어서 갚으려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위에서 무언가 그들을 공격하면서 대화는 끊긴다. 거대한 코카트리스였고 현조연은 인주와 도연에게 방어를 맡으라고 하고 승호에게는 괴물의 다리에 집중하라고 지시한다. 서도진은 혼자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단숨에 달려나간다. 그의 주먹은 불타고 있었고 펀치를 날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놀랍게도
공격은 정확히 괴물의 얼굴에 명중했고 그것은 즉사했다. 하지만 서도진은 만족하지 않고 괴물을 세게 짓밟는다. 정인주는 이 남자가 대체 누구냐고 묻고 현조연은 그냥 강한 인간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인주는 코카트리스를 단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히어로가 몇이나 되냐고 묻는다. 현조연은 자기 언니조차 쓰러뜨리는 게 고작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현조연은 계획을 바꾸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재빨리 중앙으로 돌진할 것이다. 하지만 먼저 그녀는 서도진에게 다가간다. 그는 즉시 돕지도 않은 사람들과는 아무것도 나누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의 능력이 거기서는 쓸모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하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재미있겠다고 말한다. 현조연은 그곳을 잘 아니 자기가 앞장설 테니 따라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미친 속도로 달려나간다. 서도진도 바로 그녀를 뒤따라간다. 그들은 그녀가 총알이라면 그는 빛이라고 농담한다. 팀원들은 뒤처지고 정인주는 S급 옆에 A급은 기본적으로 잡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현조연은 뒤를 돌아보지만 서도진이 보이지 않자 속도를 줄여야 하나 고민한다. 하지만 사실 그는 바로 그녀 옆에 있었고 더 빨리 가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서 두 번째로 빠르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 서도진은 그녀가 생각보다 느리고 마치 자기를 따돌리려는 듯이 달렸다고 말한다. 그들은 저 산 위에 있는 리프트 보스를 발견한다. 현조연은 그것의 이름이 키세리온이며 와이번과 비슷한 거대한 20m짜리 괴물이라고 설명한다. 그것을 쓰러뜨리려면 최소 3명의 S급 히어로가 필요하다. 그러자 서도진은 그 괴물이 최상급 마석을 가지고 있냐고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답한다. 겁에 질린 현조연은 그가 정말로 저 위로 올라갈 생각이냐고 묻는다. 멍청한 짓을 하라고 데려온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이는 달려나간다. 그녀는 그를 뒤쫓고 그들은 카사리안의 산으로 향한다. 바로 그 후 우리는 땅에 쓰러진 괴물만 볼 수 있고 현조연은 할 말을 잃는다. 그 괴물은 엄청나게 강력하다. S급 히어로인 박효조차 30명의 A급과 함께 들어갔지만 그를 제외하고 모두 죽었다. 나중에 복수를 위해 그는 다른 S급 히어로와 200명의 A급을 데려왔다. 결국 그는 쿠사리안을 사냥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부분의 히어로들이 죽었고 박효의 초거대 길드는 회복하는데 3년 이상이 걸렸다. 현조연이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는 그녀를 좌절시킨다. 그럼에도 그녀는 위대한 캐사리안이 단 한 방에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사실과 그 아이가 괴물에게서 거대한 마석을 얻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현조연에게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이제부터는 혼자 갈 것이다. 하지만 현조연은 시체의 깃털이나 발톱처럼 더 유용한 것들이 있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그건 돈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른 몬스터에게서 마석을 더 얻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그건 그녀가 가져도 된다고 한다. 하루가 끝날 무렵 팀원들은 서도진이 마석으로 가득 찬 거대한 배낭을 메고 돌아왔다고 말한다. 그 정도를 얻으려면 그들은 3일 내내 쉬지 않고 사냥해야 했을 것이다. 충격을 받은 정인주는 친구가 그가 카사리안을 혼자 이겼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그는 한국에서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히어로인 셈이다. 그러는 동안 그 아이는 더 많은 마석을 가져온다. 이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고 팀원들은 두 연인이 연애질을 하고 있다고 추측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귀여운 커플이 될 수 있겠지만 서도진은 그녀를 막 대하고 있고 이건 정인주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갑자기 그 아이는 작별 인사도 없이 배낭을 내팽개치고 떠나버린다. 현조연은 사람들이 캐사리안에 대해 알게 되면 그 히어로가 엄청나게 유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서도진은 그걸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보라색 머리 소녀가 처리하도록 남겨두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특히 현조연이 그랬다. 도시에서는 박효가 미친 듯이 훈련하고 있다. 그의 조수가 그에게 살살하라고 말하고 박효는 자신을 얕봤던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조수는 계속해서 그의 자존심을 부추기며 아무도 그보다 카사리안을 쓰러뜨리는 전략을 더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언젠가 그는 가장 작은 팀으로 그 괴물을 죽인 히어로로 알려질 것이다. 하지만 3년 전과 비교하면 그의 길드의 영향력은 많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감을 유지한다. 다른 곳에서는 강용표가 그의 사촌이 게이트에서 서도진을 죽이려 했지만 대신 그 아이가 거기서 각성했고 이 모든 것이 엄청난 부자인 홍희주 마님의 요청이었다고 조수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 아이가 그녀의 사생아이며 그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녀석을 쫓아냈다고 말한다. 부자들의 세계에서는 혈연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강용표는 또한 그의 사촌이 그 일로 30억 1원을 받고 그 후 두들겨 맞고 결국 마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조수는 그의 온몸이 흉터로 뒤덮여 있고 눈도 멀었다고 덧붙인다.
그는 겨우 살아남았다. 강용표는 만약 자신이었다면 그 아이를 조각내 버렸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부하가 계속해서 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현조연이 서도진을 돕고 있었고 이는 강용표를 격분하게 만든다. 조수는 긴장하며 그녀가 경찰에 진술한 덕분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고 말한다. 강용표는 그 둘이 무슨 관계인지 무슨 거래를 했는지 즉시 알고 싶다고 쏘아붙인다. 그 히어로는 홍희주가 철우가 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상한 표정으로 그는 마님이 돈이 많다고 말한다. 다른 곳에서 서도진은 예상대로 리프트가 게이트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걷고 있다. 짜증나는 부분은 현조연의 도움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캐사리안의 마석을 팔면 사람들이 누가 그것을 죽였는지 알아내고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론이 말했다. 난리가 날 테니 당분간은 숨겨두는 것이 낫다. 서도진은 리프트에 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은 황창서가 마련해준 곳에서 쉴 것이다. 나쁜 소식은 문 앞에 신발이 한 무더기 있다는 것이다.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다. 안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 중 한 명이 자신을 서울에서 온 박철웅 검사라고 소개하며 그 아이에게 황창서를 아는지 묻는다. 서도진은 불법 사채업에 가담한 혐의로 구금된다. 주인공은 의자에 수갑이 채워져 있고 박 검사는 황창서와 서도진이 협조적이었다고 전화 통화를 한다. 그는 딸의 학업을 돌봐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홍희주와의 관계를 드러낸다. 그러자 그 금발 남자는 사회의 쓰레기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기 위해 검사가 자리에 앉아 말한다. 박 검사는 혐의로 보아 그 아이는 10년 동안 감옥에서 썩을 것이며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서도진은 표정 변화가 없다. 그 모습에 박 검사는 정말 화가 난다. 그는 서도진을 모욕하며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냐고 묻는다. 젊은 쪽이 이 배후에 그 쌍년 홍희주가 있는 거냐고 묻는다. 박 검사는 모르는 척하며 그게 누구냐고 묻는다. 서도진은 황창서 쪽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를 크게 벌이는 게 두려워 조용히 받아들였을 뿐이다. 위협적인 어조로 박 검사는 대한민국 검사가 웃음냐고 묻는다. 서도진은 훨씬 더 위협적인 눈빛으로 그를 쏘아본다. 박 검사는 움찔하지만 더욱 짜증이 나서 아이의 뺨을 때리겠다고 위협한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검사님을 찾는다고 말한다. 다행히 서도진은 히어로 측정기에 민간인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어쩌면 그의 각성에 대한 정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박 검사는 틴그룹이 조사한 것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하며 서도진이 홍희주에 대해 아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긴다. 이제 아이는 왜 대한민국 검사들이 미친 개라고 불리는지 알겠다. 차라리 모든 것을 불태우고 할머니와 윤영이만 데리고 어딘가로 도망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현조연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온다. 그가 왜 여기 있는지 묻지만 그 역시 모른다. 그녀는 히어로가 지금 힘을 사용하면 나중에 뒷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자 서도진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거냐고 묻지만 현조연은 그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무고는 잘못된 것이며 그녀는 그가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빨리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보라색 머리의 소녀는 히어로 협회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자신이 무면허 히어로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서도진은 가족을 걱정하고 현조연은 자신이 그의 비서가 아니라며 짜증을 낸다. 그럼에도 그녀는 결국 그의 말을 들어주고 두 사람은 괜찮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고마워하며 은혜를 갚겠다고 말하고 현조연은 가능한 한 빨리 처리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서도진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박 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아이는 해고되었기 때문에 처벌받았어야 했지만 현조연 덕분에 모든 것이 집행유예로 끝났다. 한편 영국에서는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진 눈 4개 달린 괴물이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 서도진은 그것이 마카시안이라고 말하고 윤영은 새로운 몬스터인데다 협회만 그 이름을 알 텐데 어째서 아는지 충격받는다. 마석에는 몬스터의 이름과 같은 고유 정보와 함께 응축된 에너지가 담겨 있다. 지구에서는 모든 것이 과학의 힘으로 움직이지만 그가 살던 멸망한 세계에서는 마법의 힘으로 움직였다. 두 세계 모두에 몬스터가 나타나기 때문에 서도진은 대부분의 몬스터 이름을 알고 있다. 그는 붉은 꽃개미 추출물을 사용하면 마카시안을 빠르게 쓰러뜨릴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것이 인간에게는 무해하지만 몬스터에게는 아니라고 덧붙인다. 그것을 그들에게 뿌리면 더는 점프할 수 없게 된다. 현조연은 도대체 서도진의 정체가 뭐냐고 묻지만 아이는 그녀를 무시하고 홍희주를 죽이면 어떻게 될지 간단히 묻는다. 집에서 그 여자는 일이 통제불능이 되었음을 깨닫고 손톱을 물어뜯고 있다. 대머리 남자는 서도진과 현조연이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만났는지조차 모르고
여자 또한 그 애송이가 각성했다고 들었는데 왜 히어로가 아닌 것으로 나왔는지 정장 차림의 남자는 그것이 탐지기를 방해하는 어떤 능력일 수 있다고 말한다. 소리치며 홍희주는 강용표를 고용하고 그에게 300억을 지불하라고 말한다. 그의 거처에서 남자는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2배를 주면 하겠다고 말한다. 솔직히 그 금액은 그녀에게 그리 큰 돈도 아니다. 어쨌든 그는 S급인 현조연과 싸워야 할 테니까. 그의 조수는 그녀가 강하다고 말하지만 강용표는 20분이면 그 여자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남자가 협회에 대해 묻자 다른 남자는 영국이 이미 대중에게 히어로를 모집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금액을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강용표를 곤란하게 만드는데 낮은 보수 때문에 거절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일본 히어로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한다. 생각에 잠긴 강용표는 마카시안을 언급한다. 만약 그 약점을 알아낸다면 그의 몸값은 치솟을 것이다. 영국에서는 히어로들이 몬스터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불행히도 그 생물체들은 너무 강해서 그들은 고전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정보 없이는 미지의 적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그리고 이제 케임브리지의 방어선이 무너졌으니 수도 런던까지는 60km밖에 남지 않았다. 갑자기 몬스터의 눈이 어두워지고 모두가 현조연이 옳았다고 외친다. 붉은 꽃개미 추출물이 효과가 있어 마카시안들이 약해졌다. 강용표는 그 여자가 그 정도로 실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스러워한다. 이제 히어로들이 놈들을 끝장낼 시간이다. 다음 날 언론은 충격에 빠졌지만 그녀가 영국 본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는데 동의한다. 현조연은 마카시안의 약점을 찾아내 나라를 구했고 말 그대로 영웅이 되었다. 영국 왕실은 그녀에게 기사자규를 수여할 예정이다. 보라색 머리의 소녀가 나타나자 모두가 어떻게 모든 것을 알아냈는지 알고 싶어하며 미친듯이 사진을 찍는다. 그곳에서 가장 많은 몬스터를 사냥한 강용표의 의견도 듣고 싶어한다. 서도진은 그 보도를 지켜보다가 강용표를 보자 죽일 듯한 표정을 짓는다. 나중에 한 식당에서 현조연은 주인공과 그의 가족에게 선물을 준다. 비싼 옷이지만 그녀는 도움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한다. 그 덕분에 그녀는 영웅이 되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차를 사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서도진은 필요할 때 말하겠다고 한다. 그러자 현조연은 그가 어떻게 마카시안의 약점을 알았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는다. 만약 그가 홍희주나 강용표를 노린다면 일이 험악해질 것이고 그녀는 그를 막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집을 사고 싶다고 말한다. 한편 강용표는 여자들과 파티를 즐기면서도 현조연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마카시안의 약점을 알지만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숨기고 있다. 그리고 최악은 비행기에서 서도진과 있었던 일이다. 강용표는 그녀에게 그 아이가 검사의 머리를 박살낸 것에 대해 물었지만 현조연은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것은 철우가 게이트에서 아이를 붙잡았을 때라고 설명한다. 싸움이 있던 날 먼저 시작한 것은 서도진이 아니었고 강용표는 자기 사촌이 어리석은 짓을 했더라도 여전히 자기 사촌이며 그 애송이에게 복수할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그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충격받은 강용표는 그들의 관계가 생각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며 자신이 이 일에 끼어들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남자는 서도진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영국 슈루즈버리 시는 웨이브로 인해 파괴되었고 영국 히어로 협회는 다음 웨이브가 오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마석을 확보하고자 한다. 많은 히어로가 경비가 서 있는 리프트로 파견되었다. 그들 중 한 명은 붉은 꽃개미 추출물만 있다면 D급이라도 마카시안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한 명은 웨이브가 더 일찍 막혔다면 이곳은 마석을 찾기에 완벽한 장소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웨이브가 발생한 지역은 더는 막을 수 없으며 두 번째 웨이브에서는 다른 몬스터들이 나타난다. 경비병은 무엇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다른 한 명은 그의 뒤에서 무언가를 본다. 팀이 들어간 지 5시간밖에 안 됐는데 누군가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마석을 찾는 일반인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고 경비병들은 기겁하며 돌아선다. 그것은 사람이자 혹은 존재이며 경비병은 그것이 히어로도 헌터도 아니라고 지금 당장 본부에 연락해야 한다. 그 존재는 녹색 힘을 발산하며 둘 다를 공중에 띄운다. 그들 중 한 명이 괴물에게 단검을 던지려 하지만 괴물은 너무 약했다며 아무렇지 않게 튕겨낸다. 그 존재가 주먹을 쥐자 두 경비병은 사실상 끝장난다. 그것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20%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어쩌면 실패했을지도 모른다. 차원 균열을 활성화한 후에도 먼저 만화를 축적해야 할 거야.
경비병 중 한 명이 누구냐고 묻지만 그는 정말로 끝장나버렸어. 그 존재는 세상의 약한 자들부터 쓸어버리겠다고 말해. 한편 한국에서는 서도진이 걷고 있을 때 땅이 흔들리기 시작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거대한 벌레들이 땅을 파헤치고 있어. 주인공은 반경 100m 안에 26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그는 자신의 공격에서 몇 마리나 살아남을지 궁금해하다가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거대한 화염구를 던져 몬스터 조각들이 사방으로 날아가. 화려한 건물 안에서 태왕은 다루기 힘든 젊은 녀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정장을 입은 민홍기가 그 아이가 히어로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해. 노인은 히어로 측정기로는 그 아이를 측정할 방법이 없다고 나온 줄 알았다고 말해. 협회 부회장인 박승철은 자신들이 묻는 것에는 무엇이든 답해야 한다며 그를 건방진 꼬마라고 불러. 그러자 민홍기는 이 모든 일이 히어로 강철우의 비열한 계획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말해. 게이트 사건 당시 죽기 직전에 각성했고 그 후 그놈에게 복수하고 마포의 몬스터들을 혼자서 처리했어. 그가 한 행동 중 일부가 좀 과하긴 했지만 그 아이의 힘이 엄청나다는 건 분명해. 곰곰이 생각하던 태왕은 다루기 힘든 건 맞지만 그의 충성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해. 그리고 공식 히어로 라이선스를 요청했지. 게다가 현조연이 그를 보증하고 있으니 일반적인 절차는 생략할 수 있어.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모두가 충격에 빠져. 서도진은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의 8번째 S급 랭커이며 균열에서 사냥할 수 있게 됐어. 태왕은 그 아이가 라이선스를 받자마자 미친 속도로 균열을 탐사하러 간 것을 보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가 길드도 없이 2급 균열에 들어갔다는 거야. 박승철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만약 그 아이가 살아 돌아온다면 그를 홍보하고 신원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회장에게 제안해. 어쨌든 그는 8번째 S급 랭커니까. 민홍기는 그 젊은 친구가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 먼저 그에게 물어보는 것이 순서야. 노인은 이사에게 이런 시기에 그 정도 수준의 히어로가 또 나타나면 사람들이 안도감을 느낄 거라고 말해. 태왕은 양쪽 의견 모두 이해하지만 자신이 직접 서도진에게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해. 한편 서도진은 밖에서 더 많은 살인 벌레들을 쓸어버리고 있어. 그는 불시에서 얻은 화력을 사용해 몬스터들을 반으로 갈라버려. 그러다 마나 소모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이 친구 무기가 정말 절실히 필요해. 젊은이는 가산 공방에 도착해서 접수원에게 이걸로 무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해. 하지만 그 남자는 예약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해. 서도진이 말을 걸어보려 하지만 남자는 예약이 꽉 차서 시간이 없다고 해. 주인공은 그의 멱살을 잡고 사장이냐고 묻지만 그는 그냥 사장 아들이야. 그래서 주인공은 여기가 실력 좋다고 들어서 왔다며 아버지를 부르라고 해. 사장인 최철권이 나타나서 누가 이곳에 대해 알려줬는지 물어봐. 서도진은 현조연이라고 말하고 두 사람 모두 충격을 받아. 그러고는 그 아이는 거대한 흑살수의 어금니를 건네주고 남자는 할 말을 잃어. 그 후 주인공은 그에게 최대한 길고 날렵한 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장인은 비금속 재료는 너무 길게 늘리면 내구성이 떨어지니 대신 중간 길이에 검 2자루를 만들겠다고 말해. 짜증이 난 서도진은 노인이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고 물어. 그냥 2개를 이어 붙여. 긴 검이 필요하고 만화 흡수율도 아주 높아야 해. 그 말에 사장 아들은 긴장해. 아버지의 무기들은 만화 흡수율이 3등급이라 실력이 별로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야. 그는 검을 하나 잡고 5등급은 되어야 한다고 말해. 그러고는 칼날을 꽉 쥐자 칼날이 너무 밝게 빛나더니 스티로폼처럼 반으로 부러져 버려. 서도진은 이런 쓰레기나 만들 거면 차라리 그만두라고 말해. 얼마 후 서도진은 녹지를 걸으며 시끄러운 사이클롭스에 대해 불평해. 예상대로 그 괴물은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두 거대한 녹색 녀석은 나무를 잡아 방패로 삼으려 하지만 그것마저 반으로 잘려나가. 몬스터는 빠르게 재생하며 계속 싸울 준비를 해. 그 괴물이 예상치 못한 것은 서도진이 이미 화염 공격을 준비해서 영원히 없애버렸다는 거야. 그는 만화 검을 오래 유지하기 어려울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그는 사이클롭스를 쓰러뜨리고 그 피를 모았어. 서도진은 노인에게 그것을 주며 이걸로 두 어금니를 쉽게 붙일 수 있을 거라고 말해. 남자는 그게 뭔지라도 말해줄 수 있지 않냐고 소리치지만 주인공은 그를 무시해. 이제 그 아이는 모든 기본 재료를 준비했어. 하지만 만화 흡수율을 높이려면 그것이 필요해. 그리고 그것은 지구의 특정 한 곳에서만 찾을 수 있어. 서도진은 수영장에 있는 현조연에게 전화해서 브라질 얘기를 꺼내. 그녀는 협회에서 브라질로 히어로를 보낸다는 것에 혼란스러워하지만 아무래도 정부가 한국과 협력해서 균열을 봉인하는 것 같아. 브라질 몬스터들은 엄청나게 난폭하지만 마석을 많이 떨어뜨리고 보수도 좋아. 그래서 우리 길드도 갈 거야. 정인주는 현조연에게 그가 8번째 S급 히어로라는 소문이 있으니 그와 함께 가라고 말해. 둘이 사귄다는 소문도 있어. 그 말에 현조연은 불편해하지만 가기로 동의해. 한편 노인은 그 꼬마가 어떻게 사이클롭스의 피가 그 재료를 붙이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알았는지 궁금해해. 그는
1.8m 길이의 검을 만들 수 있고 서도진은 그걸 5kg으로 한 손으로 휘두르고 싶어해. 장인은 그 아이가 갑자기 공손해진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 무게가 한 손으로 들기에는 너무 무겁지 않냐고 물어. 결국 노인은 한 달 안에 준비될 거라고 말해. 서도진은 7등급 검이 자신의 모든 힘을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해해. 아무래도 그것이 필요하겠어. 그는 남자에게 자신이 그것을 구해올 테니 지금은 형태만 만들어달라고 하고 노인은 그 꼬마가 정말로 그것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아직 믿지 않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뿐이야. 며칠 후 주인공은 보라색 머리 소녀에게서 차를 받지만 그녀는 그게 1억 원밖에 안 된다고 말해. 그 정도면 공정하다고 말하고 왠지 모르게 그녀는 당황해. 그러고는 히어로 협회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 서도진은 그들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려 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말해. 현주연은 태왕이 보통 공정한 거래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주인공은 그가 메시지를 받았다고 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입장도 고려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의 면전에서 문을 닫아버려. 그녀가 들어오자 브라질의 요새 붕괴 때문에 협회가 난리라며 나머지는 나중에 처리해야 할 거라고 말해. 현조연은 요새의 일부를 완전히 봉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소녀는 그녀도 가냐고 물어. 머리는 그렇다고 답하고 그는 자신과 함께 가자고 말해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어. 강용표는 여자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며 지금은 째째하게 굴 때가 아니라고 말해. 홍희주는 그 탐욕스러운 놈이 이미 선금으로 300억이나 받아놓고 아직도 더 달라고 한다며 불평해. 그런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히어로는 다른 누구도 그 일을 맡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계모는 망설임 없이 죽일 놈들이 널렸다고 주장해. 강용표는 자신만만하게 그녀의 정보가 심각하게 낡았다며 서도진이 대한민국의 8번째 S급 랭커라고 말해. 여자는 이건 장난이 틀림없다고 소리쳐. 다른 남자는 그녀가 믿지 못하겠다면 그가 모든 것을 망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받아쳐. 그 새로운 정보는 홍희주를 정말 불안하게 만들어. 만약 사실이라면 그를 통제할 수 없으니 결국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될 테니까 차라리 정기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는 게 더 낫겠다고 말해. 홍희주는 그 꼬맹이만 없애준다면 뭐든지 동의하겠다고 말해. 용병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임무에 딱 맞는 기회가 방금 나타났다며 여자가 운이 좋다고 말해. 가는 비행기에는 5명의 S급 랭커가 있어. 현조연, 정성호, 박해올, 강용표, 그리고 서도진. 상파울루의 브라질 히어로 협회에서 몇몇 남자들이 그들이 도착했다고 말하고 그들 중 몇 명은 호텔에서 쉬지도 않고 바로 행동에 나섰어.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은 겁을 먹었어. 한국인들이 특정 정보를 알아낼지도 몰라. 수염난 남자는 작전이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모라야스는 브라질의 보물 영웅인데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패배했고 그건 몬스터가 아니었어. 블랙박스에는 사람의 형체가 선명하게 찍혔고 산토린 균열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야. 모샤오가 서도진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미친놈은 이미 가장 골치 아픈 균열에 혼자가 있다. 한편 그들은 균열에 들어가기 이틀 전인 적응 기간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 소녀가 주인공을 쫓아가려고 차에 타자 강용표가 그녀를 막으며 아직 일정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자 현조연은 장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고 남자는 어디냐고 묻는다. 그녀는 산타렘이라고 말한다. 그 영웅은 브라질 협회에서 그곳을 피하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에 잠긴다. 그 주변 지역에서 서도진을 제외한 길드원들은 긴장하고 있다. 현조연은 이미 도착했으니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 말하고 그는 그녀가 늦었다고 대답한다. 소녀는 서도진이 그곳에 간다고 말했다면 자기도 알고 제 시간에 도착했을 것이라며 왜 그곳에 가고 싶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소녀는 블루 크로코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조연이 그게 뭐냐고 묻지만 젊은 남자는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그 꼬마보다 3살 위이니 자기가 존중해주는 만큼 자기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도진은 그냥 평소처럼 말하면 된다고 대답한다. 두 길드원이 정말 저렇게 균열에 뛰어들어도 되는 건지 의아해하는 동안 둘은 이 바보 같은 말다툼을 계속한다. 현조연과 함께 있긴 하지만 신입이 이끄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모든 신입이 다 똑같지는 않지. 서도진은 기록을 깨는 신입이다. 보라색 머리 소녀가 영웅에게 균열을 닫을 계획이냐고 묻는다. 그는 재료를 구하러 온 것이니 닿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기지만 거대하고 날카로운 발톱이 대화를 끊고 온 힘을 다해 소년을 공격한다. 모두 자세를 잡고 저 몬스터들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서도진은 모두에게 비키라고 말하고 검을 뽑는다. 노인은 블루 크로코의 심장을 얻으려면 자신의 검을 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몬스터들 앞에서 겁먹지 않고 지체 없이 그들을 공격한다. 그들은 단 몇 번의 공격으로 쓰러지고
길드원들은 그 소년이 얼마나 강한지 감탄한다. 밤, 캠프에서 그들은 서도진이 블루 크로코드를 상대로 얼마나 미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혼자서 몇 마리나 해치웠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인데 그중 한 명은 그가 코카트리스와 싸울 때도 저랬다고 말한다. 저 녀석은 확실히 평범한 영웅이 아니야. 그때 현조연이 그에게 다가가 심장을 다 모았냐고 묻고 그는 그냥 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그 모든 걸로 뭘 할지 알아내려다 화제를 바꿔 저게 무슨 고기냐고 묻는다. 서도진은 블루크로코 고기이며 완전히 먹을 수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역겨워한다. 내 말은 우린 먹을 게 충분히 있잖아. 왜 저런 역겨운 걸 먹는 거야? 그는 그냥 그녀가 먹을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정인주가 저걸 먹어도 안전한지 그리고 보급품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먹냐고 묻는다. 현조연은 서도진이 맛있다고 했기 때문에 먹어보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한 입 베어 물고 정말 맛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정인주가 그에게 다가와 남자친구 한 번도 사귄 적 없는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사로잡았냐고 묻는다. 그녀를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 비결이 뭐야? 저런 역겨운 걸 먹게 만드는 것 같은 거 말이야. 그때 우리의 소녀는 전생을 떠올린다. 제국 아카데미에서 20살이 되기 전 그는 마이셀 그레인 영예를 만났다. 20살 이후에는 레슬리 가문의 딸 루엔데 레슬리안을 만났다. 그리고 폐허가 된 세상의 마지막 성역에서 그는 베로니카를 만났다. 정인주가 그에게 소리치며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 서도진은 꾸리벌을 쫓아다니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소녀는 그게 자기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오글거린다고 말한다. 다시 상파울루, 강용표는 작전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왜 현조연이 서도진, 정인주, 그리고 길드원들을 데리고 균열에 들어갔는지 알아내려 하고 있다. 산타렘에는 분명 가치 있는 몬스터가 있을 테지만 협회에 따르면 그곳은 그저 미친 듯이 위험할 뿐이다. 그 영웅은 서도진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예측할 수 없다고 불평한다. 그때 홍희주가 전화해서 그 꼬마가 아직 살아있는지 묻는다. 강용표는 그녀가 자신을 재촉한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 아이가 S급이라는 뉴스를 보고 그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고집한다고 말한다. 강용표는 마침내 좋은 사업 파트너를 찾았으니 이제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서도진이 브라질을 살아서 떠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비서에게 타카시에게 전화해서 그 꼬마가 외딴 곳에 있으니 쉬울 거라고 전하라고 말한다. 숲속에서 현조연은 위험한 몬스터들을 걱정하고 있다. 링스라는 짐승이 있는데 서도진은 당연히 이미 알고 있다. 그녀는 그를 막지는 않겠지만 이걸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귀마개야. 링스가 울음소리로 정신을 마비시키지 못하게 하지만 서도진은 원하지 않고 현조연은 브라질 협회까지 경고한 몬스터이니 약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우리의 영웅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한밤중 빛나는 눈을 가진 늑대 여우가 그들을 지켜본다. 링스다. 모두가 겁에 질려 귀를 막는다. 서도진만 빼고. 그것이 울부짖기 시작하고 현조연은 왜 저 남자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주먹에 불을 붙이고 공격하기 위해 뛰어든다. 링스는 도망치려 하지만 서도진이 쫓고 길드원들이 뒤따른다. 그러자 몬스터는 울부짖음을 멈추고 무리를 부른다. 그들 중 하나가 현조연을 똑바로 쳐다보자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서도진이 그녀의 눈을 가리며 울음소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눈이야. 그는 그녀에게 눈을 계속 감고 있으라고 말하고 공격에 나선다. 그리고 그의 제1형 키리타 미라그로 루클 한 점에서 태어난 기적이 나타난다. 그의 검이 링스를 향해 똑바로 화염구를 발사한다. 길드원들은 저 기술은 대체 뭐냐는 반응이다. 그리고 곧 그의 검 전체가 위험한 불꽃에 휩싸인다. 몬스터들은 그렇게 강력하고 정확한 공격으로부터 도망칠 시간조차 없다. 모두가 충격파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그것이 남긴 파괴는 엄청나다. 링스는 거의 남은 게 없고 나무의 상당 부분이 소각되었다. 살아남은 것들도 어차피 바싹 타서 거의 죽은 상태다. 사실 뒷이야기를 전할 한 마리가 남아 애처롭게 마비 능력을 사용하려 한다. 서도진에게는 그저 창피할 뿐이다. 그는 그 눈들이 쓸모 있을 거라며 가져가겠다고 말한다. 모두가 활짝 웃으며 믿을 수 없었고 인간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심지어 그가 샤브리 알폰스보다 강하거나 세계 최강의 영웅인 케인 레스터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걷고 있을 때 숲의 탁한 물에서 무언가 기어나오기 시작한다. 그들은 피에 굶주린 좀비 같은 생물들이다. 길드원 중 한 명이 알다시피 죽은 자는 뇌가 없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제로라고 말한다. 좀비들이 돌진하다가 너무나 강력한 주먹에 맞아 영원히 끝장난다. 그리고 기억해라. 강한 것 외에도 서도진은 미치도록 빠르기 때문에 길드원들이 구경만 하는 동안 순식간에 그들을 쓸어버린다. 그 후 현조연은 자신도 배우고 싶다며
검술을 어디서 배웠는지 묻는다. 그는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그녀에게 검술이 정말 필요 없을 것을 알기에 언제 쓰겠냐고 그냥 묻는다. 보라색 머리 소녀는 무시당하자 화를 낸다. 이봐, 자기도 S급인데 죽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은 쓸 거라고 말한다. 그들은 바보 같은 커플처럼 계속 티격태격하다가 마침내 균열로 향한다. 정은 서도진 덕분에 별탈 없이 모든 걸 해결했고 다음번에 균열을 닫으러 들어갈 땐 엄청 빠를 거라고 생각한다. 안으로 들어가자 현은 일본어로 소리치는 목소리를 알아차린다. 태고쿠 길드 소속의 S급 영웅이자 전 야쿠자인 료마 타카시다. 그 기분 나쁜 놈은 오늘 드디어 주연과 좀 놀아보려고 했는데 이 꼬맹이가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서도진에게 빨리 비키지 않으면 얼굴이 박살나거나 더한 꼴을 당할 거라고 말한다. 서도진은 그의 팀원들이 그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그 말에 현은 그가 일본어를 알아듣는다는 걸 깨닫는다. 서도진 본인이 일본어를 공부했기에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타카시가 열받았다는 것이다. 일본 놈의 똘마니들은 꼬맹이가 자기들 두목을 모욕했다고 불평하기 시작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긴장감. 정은 그가 일본 랭킹 5위이기 때문에 이건 서도진에게도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는 양쪽을 진정시켜 재앙으로 번지는 걸 막으려 하지만 타카시는 그녀에게 닥치라고 말한다. 그 말에 그녀의 길드원들은 격분하고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정은 자신을 한국 길드 매그놀리아 빌레타 소속이라고 소개하며 모두에게 진정하라고 한다. 일본 놈은 들어본 적 없다며 남자를 찾고 있냐고 묻는다. 그렇다면 그냥 기다리라고 한다. 정이 끼어들려 하자 그가 그녀의 팔을 잡고 서도진이 그녀를 보호하려다 얼굴에 주먹을 맞는다. 타카시는 나중에 죽여줄 테니 볼일 먼저 보겠다며 일단 꼬마는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때 서도진은 이것이 계획된 도발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미끼를 물기로 한다. 그래서 그는 그 불량배에게 강력한 주먹을 날려 몇 미터 뒤로 날려버린다. 주인공은 모두에게 물러서라고 말하며 자기가 먼저 주먹을 날렸다고 한다. 정당방위다. 일본 놈의 패거리들이 준비하지만 꼬마는 이제 1대1이라고 경고한다. 잡어들은 꺼지라고 한다. 그러자 타카시가 셔츠를 벗고 신급 피지컬을 과시한다. 정은 속으로 서도진이 그를 반만 죽이길 기도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꼬마는 그의 머리를 짓밟아 얼굴을 땅에 쳐박는다. 그리고는 콤보를 이어가며 그를 다시 날려버린다. 타카시는 이 꼬맹이가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충격에 빠진다. 그는 죽을 것이라는 걸 깨닫고 공황에 빠져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한다. 하지만 다음 순간 도지는 이미 그의 바로 앞에 있다. 주인공은 누군가 그에게 이 싸움을 시작하라고 시켰을 거라며 그게 누군지 정확히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타카시는 자비를 구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꼬마가 그의 얼굴 오른쪽에 괴물 같은 주먹을 날리자 타카시는 바닥에 쓰러지며 아마도 영원히 정신을 잃는다. 정은 예상했지만 그렇게 굴욕적일 줄은 몰랐다. 그러자 서도진이 일본 놈의 목덜미에 발을 올리고 청록색 머리의 소녀는 현에게 뭐라고 말 좀 해보라며 안 그러면 장례식장이 될 거라고 한다. 그녀는 꼬마에게 멈추고 그를 죽이지 말라고 소리치지만 서도진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애초에 책임져야 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타카시의 길드가 그를 도우려 하는 동안 서도진은 저런 쓰레기는 쓸어버리는 게 낫다고 주장한다. 정은 꼬마에게 그렇게 격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고 현은 그 불량배가 이미 교훈을 얻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타카시의 똘마니들에게 다시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굴지 말라고 말하자 그들은 무릎을 꿇는다. 하지만 서도진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는 그들 모두가 땅에 머리를 밟기를 원한다. 그는 심지어 야쿠자는 실수를 하면 새끼손가락을 자른다고 말한다. 그 말에 그들은 잔뜩 겁을 먹고 자비를 구하기 시작한다. 그들을 모욕하기 위해 서도진은 자신들이 쓰레기라고 반복하며 사과하게 만든다. 브라질 상파울루로 돌아와 협회장은 믿을 수가 없다. 그 수준의 S급 영웅이 단 한 사람 때문에 불구가 되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산타랭 균열을 닫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브라질 협회가 개입할 일이 없으니 한국과 일본에게 맡길 것이다. 다니엘은 균열 근처에서 뭔가 다른 점이 있었냐고 묻지만 정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보고서에 서도진이 그렇게 많이 언급되었다면 왜 그는 그들과 함께 방에 없는가? 그들은 영웅이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 갔다고 말한다. 그가 꽃다발을 들고 병원에 있다. 서도진은 타카시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그의 멀쩡한 눈 가까이에 링크의 눈을 댄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남자는 자신 같은 쓰레기 때문에 한국 길드에 폐를 끼쳤으며 야쿠자는 멍청이들이라고 속삭인다. 일본 영웅들 간의 싸움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태왕은 서도진에 대한 뉴스가 매일같이 나온다고 언급한다. 그의 비서는 일본 협회가 조사를 포기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지만 타카시 본인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일본조차도 피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게 틀림없다. 곧 새로운 S급 영웅 덕분에 영웅 세계의 균형이 흔들릴 것이다. 브라질 균열을 닫는 작전은 내일이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의 영웅들과 교류하며 계획을 공유했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전투전 파티가 막 시작되려 한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스타는 서도진이다. 그가 타카시를 박살냈다는 소문은 전 세계로 퍼졌다. 모두가 그 얘기를 하지만 꼬마는 자랑하지 않는다. 정은 현에게 저 어린 친구에 비하면 자신들은 평범한 거냐고 묻지만 보라색 머리의 그녀는 듣고 있지 않다. 서도진은 미국의 S급이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웅 글로리아 타일러와 이야기하고 있다. 흉터 있는 소녀가 친구의 등을 치며 왜 그냥 앉아만 있냐고 묻는다. 현은 완전히 당황해서 다가간다. 글로리아는 물러서며 재미있었다고 말하고 그를 캐슬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주인공에게 영어 이름이 있냐고 묻는다. 서도진은 그가 도진이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사용했던 이름이라고 설명한다. 그 말에 현은 그가 어렸을 때 해외에서 살았는지 궁금해하고 그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신경 쓰인다. 한편 강용표는 그 둘을 지켜보며 저런 놈 하나 처리 못한 타카시는 멍청이라며 결국 자기 일이 될 거라고 말한다. 그때 현은 서도진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 그가 강하더라도 적들이 항상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타카시에게 가까운 동료들이 있다고 덧붙이지만 그는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들도 아마 그처럼 비겁하고 약하면서 강한 척하는 놈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없다고 말하며 강용표를 똑바로 쳐다본다. 그 모습에 남자는 그가 자신을 직접 죽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며 격분한다. 나중에 균열 입구에서 정은 다른 균열들과 달리 흐리고 어둡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그녀의 팀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쨌든 그들에게는 S급 영웅이 둘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 들어갈 준비를 하지만 서도진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현이 그게 뭐냐고 묻는다. 정조차 아무것도 다르게 느끼지 못하지만 소녀는 만화 농도가 올라갔다고 말한다. 누군가 그림자 속에서 그것이 30%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존재는 그들을 모두 벌레라고 부르며 그것만으로도 모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길드원들은 고통과 질식을 느끼기 시작한다. 서도진은 이 만화의 질이 파르티과 숲보다 더 짙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은 그가 이렇게 긴장한 모습을 처음 본다는 것을 깨닫는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은 이것이 이 균열의 특징이니 모두 진정하라고 말하며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니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그녀는 현과 서도진에게 진영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라고 말한다. 현은 동의하고 주인공은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 그들은 모두 목표가 균열을 닫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한다. 서도진이 산토람 균열에 들어가는 동안 프랑스, 한국, 브라질 헌터팀은 마나스에서 다른 균열을 닫고 있었는데 살인벌들에게 잔인하게 공격당하고 있었다. 다쿄는 벌이 C급도 사냥할 수 있는 몬스터인데 A급조차 찢겨나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영웅은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낀다. 평소 같았으면 쉽게 다져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곳에서 몇 명이나 살아서 나올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 산타렘에서 오크 무리가 우리 히어로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원래 블랙 오크는 이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전력을 다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현주연이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팀원을 구하고 즉시 거대한 근육질 괴물에게 반격합니다. 미친 속도로 괴물의 뒤로 돌아가 목덜미를 걷어찹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척추를 짓밟습니다. 오크는 이성을 잃고 도끼로 그녀를 내려치려 하지만 그녀가 너무 빨라 동족을 치고 맙니다. 다음으로 현주연이 강력한 일격을 날리자 야수는 날아갑니다. 팀원들은 서도진의 싸움을 너무 많이 봐서 그녀가 얼마나 강한지 거의 잊고 있었지만 그도 몬스터들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정인주는 입구부터 이런 수준의 문제에 부딪힌 것을 걱정합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도 쉽지 않을 겁니다. 서도진이 현주연에게 집중해야만 볼 수 있는 오크의 검은 파동을 가리킵니다. 그것 때문에 몬스터들이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암흑 만화입니다. 몇 분 후 우리 히어로들은 이미 다른 종류의 몬스터인 늪지, 구울과 싸우고 있는데 그들 역시 너무 강합니다. 모두가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전투복이 찢어질 정도로 강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인주가 동료를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며 늪지 구울이 이 정도라면 벨카라는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세상의 모든 균열이 이런 식으로 강화된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마노스 균열에서 박혈은 브라질과 프랑스의 S급 히어로들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단 몇 마리의 벨카라에게 전멸당했습니다. 산토렘에서 서도진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암흑 만화가 주입된 이 몬스터들은 너무 위험합니다. 현주연은 이제야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그 파동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몸에 직접 주입된 초고농축 만화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화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무슨 비디오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도진이 한숨을 쉬자 그녀는 그런 게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히어로와 일반인의 차이는 만화의 유무라고 설명합니다. 만화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세상은 그에게 정말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그건 지금까지 꽤 평화로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서도진은 주먹으로 늪지 구울들을 박살냅니다. 현주연이 모든 종류의 만화 중에서 암흑 만화가 몬스터를 강화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는지 묻지만 그는 오히려 그녀가 모르는 게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늪지 구울의 영역을 떠난 후 길드는 서도진의 조언에 따라 벨키라를 피하고 더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데 바로 고치의 먹이를 주는 벨키라입니다. 그들이 근처에 있다는 뜻이니 모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서도진은 진짜 위험은 바로 적이라고 말하며 그의 손에 불꽃이 나타납니다. 그가 마법사인지 알고 싶어 하지만 그는 그들을 무시하고 고치를 향해 바로 불을 쏘며 암흑 만화를 흡수한 벨코라는 그것을 이용해 죽은 자들을 인형처럼 조종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저것들을 파괴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포위당해 전멸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실제 생명체를 쓰러뜨리는 것뿐입니다. 그때 정인주는 이런 상황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도 안 돼. 단순히 힘만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을 초월한 무언가야. 현주연은 서도진에게 솔직히 말해달라며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냐고 묻습니다. 서도진은 과거를 회상하며 미소를 짓고 뭐 그런 셈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균열의 해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묻습니다. 정인주는 숲을 지나면 절반쯤 왔다고 말합니다. 서도진이 오늘 균열을 닫을 거라고 말하자 모두가 충격에 빠집니다. 그는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길드원들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이미 체력을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에게 쉬라고 하고 벨코라는 자신이 처리하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전속력으로 달려나갑니다. 팀원들은 그에게 아직도 그런 힘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합니다. 몇 분을 달린 후 그는 거대한 거미 몬스터를 발견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검으로 놈의 왼쪽 다리들을 베어버립니다. 발키라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거미줄을 쏩니다. 집중한 서도진은 거미줄을 모두 베어내고 그 틈을 이용해 괴물벌레에게 깨끗하고 정확한 공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S급 서도진은 놈을 손쉽게 쓰러뜨립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로 만화를 흡수한 덕분에 전혀 피곤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돌아오자 현주연은 혼자서 벨코라를 사냥했다는 게 현실 같지 않다며 전혀 지쳐 보이지 않는다고 서도진은 말합니다. 숲에서 몬스터가 느껴지지 않으니 이제 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그가 고기를 굽고 있는데 한 팀원이 좀 달라고 합니다. 그는 서도진이 저런 걸 먹어서 그렇게 강한 것 아니냐고 농담합니다. 그 말에 히어로는 호기심이 생겨 자신도 한 조각 달라고 합니다. 한편 서도진은 고기가 기본적으로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들이 더 강해지고 싶어 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약간의 만화를 불어넣어 작은 선물을 줍니다. 두월간이는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때 정인주가 이대로 계속 직진하면 균열의 핵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 지쳤으니 내일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서도진은 오늘 닫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배낭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현주연은 몬스터들이 강화되어서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브라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푸른 크로코의 심장과 다른 재료들이 최대한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암흑 만화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무작위 변수는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가 마음에 걸렸지만 서도진은 그냥 배낭을 비우고 호텔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균열을 빨리 닫고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서도진은 계속 혼자 나아가며 온갖 종류의 강화된 몬스터를 쓸어버리고 귀중한 마석을 줍습니다. 한편 팀은 돌아가고 있고 정인주는 그를 걱정합니다. 현주연은 그가 아직도 에너지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서도진 옆에서 자신을 S급이다 부르는 것조차 부끄럽게 느낍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 같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사이 그는 거대한 블랙 오크 무리를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수가 많긴 하지만 당연히 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거대한 화염구를 만들어 앞을 가로막는 몬스터들에게 똑바로 던집니다. 살아서 이야기를 전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팀이 균열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서도진은 이 시간 내내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에 엄청난 양의 심장과 마석을 모으고 있습니다. 몬스터 한 마리당 여러 개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히어로 협회에서는 균열이 닫혔기 때문에 모두가 축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길드가 10분 전에 떠났다고 말하자
모두가 혼란에 빠집니다. 10분 전 서도진은 머리 둘 달린 쌍둥이 오거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암흑만화 때문에 매우 빠르게 진화한 생명체이며 저 크고 못생긴 것 바로 뒤에 균열의 핵이 있습니다. 서도진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낼 준비를 합니다. 그는 검을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며 반디한 검술 이식을 발동하고 그래미 그리모어 포라라고 외칩니다. 마법이 선으로 펼쳐집니다. 오거의 오른쪽 어깨에 명중하는 잔혹한 공격입니다. 서도진은 미소를 지으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고 다시 검을 휘두릅니다. 몬스터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그를 짓뭉개려 하지만 서도진은 피합니다. 그의 검이 다시 불타오르고 그는 머리 둘 달린 오거에게 여러 번의 깨끗하고 정확한 공격을 명중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거구의 녀석은 다리 하나와 다른 몇몇 부위 그리고 목숨까지 잃습니다. 이제 핵이 바로 눈앞에 있다. 중심에 그렇게 가까운데도 암흑 만화의 농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건 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주인공은 누군가 이 모든 일을 일으켰다는 것을 깨닫는다. 균열을 그 정도의 암흑 만화로 채우려면 언데드 로드나 임페리얼 리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정말로 있었다면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미 좀비가 되었을 테니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다. 어느 쪽이든 외부의 힘이라면 균열을 닫는다고 해서 정말로 끝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서도진은 보라색 핵에 강력한 펀치를 날려 산산조각 냈다. 본부에서는 다니엘 회장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보고서를 읽고 있다. 한쪽에서는 3개국 팀 중 S급 1명만 살아남았고 다른 팀은 균열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가 살아서 나왔다. 균열에 있던 다른 팀들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는데 대부분 실패하고 돌아오고 있다. 회장은 모든 팀에 적어도 한 명의 S급 영웅이 있었기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공한 팀은 한국 팀인 현조연의 팀이었다. 하지만 균열은 그들이 이미 떠난 후에야 닫혔다. 현조연이 곧 본부에 도착할 테니 다니엘은 그녀와 이야기해야 한다. 균열을 떠나 브라질 본부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서도진은 이미 첫 번째 균열을 닫고 두 번째로 들어갔고 이번 핵은 물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현조연은 회장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는 믿을 수 없어 한다. 그녀는 다른 S급들이 자신들의 구역에서 죽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서도진이 아니었다면 자신도 죽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몬스터들이 이 암흑 만화 때문에 더 강해져서 S급 영웅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 한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서도진이라는 자는 그 모든 것보다 강하다. 게다가 남쪽에 있는 여러 균열이 닫혔다는 보고도 받았다. 현조연은 아마 그곳에는 암흑 만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해도 경계를 늦출 수는 없다. 위험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녀는 다니엘에게 입구색이 변했으며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유일한 구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화를 걸어 브라질의 모든 균열 입구를 즉시 확인하라고 거의 소리치듯 말한다. 그가 방을 나가자 현조연은 태왕에게 전화해 모든 것을 말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이다. 암흑 만화는 없다. S급이라도 그 정도 수준의 힘을 가진 몬스터 무리와 싸우는 것은 너무 벅차다. 그리고 만약 보스 몬스터가 그런 힘을 얻게 된다면 재앙이 될 것이다. 모두 준비해야 한다. 강, 호수 또는 섬이 있는 균열에서는 핵이 보통 물속에 있지만 당연히 인간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 그런 환경에서는 많은 영웅들이 전력을 다해 싸울 수 없다. 뉴질랜드 영웅 에반 루퍼는 수중 전투를 전문으로 하는 S급이다. 그는 영웅으로 각성한 후 물속에서 숨 쉴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수중 균열을 처리하는데 많은 돈을 받는다. 아래쪽은 암흑 만화가 훨씬 더 짙었지만 서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간다. 아마 만화 때문에 아래는 어두웠다. 먼저 주인공은 물속에서 몸의 균형을 잡고 저항에 적응한다. 바닥에 닿자마자 거대한 바다 괴물이 그를 공격한다. 아라콘이었고 뱀처럼 소년을 감쌌다. 서도진은 힘을 집중하여 그 녀석의 중간을 터뜨려 두 개의 징그러운 덩어리로 나눠버린다. 그러자 곧바로 살인 피라냐들이 나타나 그 자네를 먹어치운다. 만약 루퍼라도 지금 이 광경을 봤다면 완전히 충격받았을 것이다. 우리의 영웅은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그는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통제한다. 그의 발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고 육지에서와 같은 속도로 펀치를 날리고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적들이 있다. 그때 그는 바닥에서 눈이 빛나는 섬뜩한 검은 물고기를 발견한다. 소녀는 그곳에서 아라크로모스를 만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예전 세계에서 전설이 된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아라크로모스를 사냥했다. 서도진은 그런 엄청난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 녀석은 천적이 없다. 그 녀석이 마주치는 모든 것은 먹이를 통째로 삼키는 아공간이 생성되어 버린다. 우리의 영웅은 물을 삼키고 숨이 차기 시작한다. 때려 죽이는 건 쉽겠지만 그러면 아공간을 얻을 수 없다.
올바른 방법은 순수한 만화로 제압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공간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그와 함께 주인공은 빛으로 변하고 주변의 모든 것이 파괴된다. 하지만 그 속도로는 뒤로 밀려날 것이다. 그래서 영웅은 더 집중하여 더 많은 만화를 쏟아붓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심연의 암흑 만화를 흡수한다. 그의 코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고, 아마도 이것은 현재의 몸에는 너무 과한 것일지도 모른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걸 시간이다. 수면 위로 물고기들과 함께 물기둥이 솟구치고, 이제 아라크로모스의 아공간을 가진 서도진도 함께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다른 곳에 있었고 새들이 그를 쫓고 있었다. 그는 큰 재채기를 해서 작은 녀석들을 쫓아버린다. 그는 이전보다 만화가 증가한 것을 알아차린다. 그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수확은 아공간이었다. 그는 잡동사니를 그 안에 던져넣고 기지개를 켠다. 이 균열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닫고 오두막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편 한국영웅협회에서는 사망이 확인되었다. 태왕은 정말 잃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잃었기 때문에 화가 났다. 그는 또한 서도진이 몇 군데를 닿는데 성공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예상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다. 타카시 사건이 이렇게 큰 화제가 된 상황에서 그 여파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균열에는 브라질과 같은 변칙적인 현상은 없지만 여전히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 브라질의 대통령 다니엘 로페즈는 옹졸해서 서도진이 브라질 땅에 있는 동안 그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려 할 것이다. 비서는 결국 로페즈 대통령만이 그 아이에게 압박당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태왕은 그 꼬마가 보통 녀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웃는다. 브라질에서 다니엘은 너무 비싸다고 불평한다. 서도진은 그럼 할 말이 없다고 말하지만 대통령이 그를 다시 부른다. 그는 S급 영웅으로서 그것이 그의 임무이므로 브라질의 안전을 생각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젊은이는 혼자서 균열 2개를 닫았다고 말한다. 브라질 영웅들은 아직 그들의 것을 닫지 못했다. 그러자 서도진은 브라질의 안전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덧붙인다. 만약 한국의 균열이 이랬다면 그도 자기 영웅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비서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한다. 산타렘을 중심으로 반경 500km 내의 모든 균열에 접근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브라질은 끝장날 것이다. 현조연은 그럼 간단하다고 말한다. 그냥 서도진이 요청한 대로 하세요. 브라질의 안전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다니엘은 동의하며 닫힌 균열 하나당 5천만 달러를 주겠다고 말한다. 서도진은 이미 닫은 2개에 대해서는 1억 달러가 입금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정도 돈이면 원래 서도진이 부탁했던 가장 안전한 집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약속은 지켜졌다. 그 아이가 만족했기를 바란다. 그래서 협회는 동의했고 서도진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영웅들을 위한 장례식이 열렸고 모두가 슬퍼했어요. 그 후 길드가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정인주가 다음 리프트에 서도진도 같이 갈 건지 물었지만 그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를 공략하는 동안 팀은 다른 리프트 입구로 갈 수 있고 정인주는 그런 식으로 리프트를 함께 공략하면 하루에 3개 정도는 해치울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함께 공략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의 보상 일부를 받게 될 거고요. 서도진은 현조연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도 말해요. 그냥 안전하게만 있으라고요. 모두가 두 사람이 사귄다고 생각하죠. 나중에 이미 리프트 안에 들어왔을 때 사이클롭스가 영웅을 공격하려고 해요. 서도진은 돈을 더 벌게 될 거라는 걸 알고 미소 짓습니다. 그의 주먹이 사이클롭스의 뺨에 정통으로 밝혀 얼굴을 뭉갰지만 쓰러뜨리지는 못했고 서도진은 이 녀석이 강하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사이클롭스가 그에게 돌진하자 서도진은 새로운 기술을 시도해보기로 해요. 그는 괴물의 팔을 밟고 얼굴을 그대로 걷어찼지만 그 근육질 괴물은 여전히 멀쩡했고 이제는 잔뜩 화가 났어요. 사이클롭스가 주먹을 날리려는 바로 그 순간 서도진이 서브스페이스를 열었고 주먹은 허공으로 사라졌어요. 다른 서브스페이스에서 손이 튀어나와 자기 뒤통수를 3개 때렸죠. 서도진은 만화 소모가 너무 커서 전투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때 남마루 리프트가 공략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요. 다니엘은 단 8시간 만에 공략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돈은 서도진의 계좌로 입금되었어요. 이 속도라면 며칠 만에 수십억을 다 써버릴 거예요. 협회장은 그가 모든 걸 가져가게 둘 수는 없다고 깨닫죠. 하지만 돈을 늦게 주면 서도진이 그만둘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즉시 근처의 모든 A급, B급 영웅들을 소집해서 그와 경쟁할 팀을 만들라고 명령해요. 보상금은 1,000만 달러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서도진 대 국제영웅 연합의 대결입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은 리프트를 공략할까요? 강용표는 이미 소식을 들었고 그의 조수는 S급들이 죽었다는 소문 때문에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자 그는
$10,000는 별거 아니지만 쉬운 일일 테니 상관없다고 말해요. 그는 모두가 팀으로 함께 간다는 걸 깨닫는데 만약 서도진과 엮이게 되면 골치 아플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때 그들은 명단에 그 꼬마의 이름이 없다는 걸 알아차려요. 현조연의 이름도 없고요. 수상하군요. 그들이 걷고 있을 때 그녀는 주인공에게 협회가 정말로 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물어요. 보상금 지급이 큰 부담일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영웅들을 모두 모은 것이라고 말해요. 현조연은 서도진이 관대한 것이고 협회가 교활하게 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이미 서도진에게 약속한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돈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죠. 브라질 협회가 예상했던 대로 경쟁은 양쪽 모두에서 빠르게 결과를 냈어요. 오후 3시 A35 리프트는 서도진과 비단꽃 길드에 의해 공략되었습니다. 오후 5시 10분 C12 리프트는 영웅 연합에 의해 공략되었습니다. S급 1명과 A급 5명 경상, A급 2명 중상. 오후 9시 50분 A37 리프트는 서도진 혼자서 공략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면서 며칠이 지났고 협회의 모든 사람들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흑마나 리프트는 빠르게 공략되고 있지만 일반 리프트들은 무시당하고 있었죠. 요원들이 24시간 내내 상황을 감시하고 있지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갑자기 서도진과 영웅들이 마침내 무언가를 해냈습니다. B41 리프트가 공략되었고 마침내 끝이 났어요. 조수는 다니엘에게 산타랭 반경 500km 내의 모든 리프트가 공략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모든 흑마나 리프트는 봉쇄되었지만 하루면 처리할 수 있는 일반 리프트가 몇 개 남아있어요. 뼈 빠지게 일한 영웅들과 요원들을 위한 뒤풀이 파티가 열릴 겁니다. 그곳에서 정인주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협회장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가요. 다니엘은 아직 리프트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죠. 작전을 마무리해야 한다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팀은 처음부터 산타랭에 배정되었다고 말해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협회장은 최소한 서도진이라도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와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요청해요. 현조연은 그가 이미 돈도 많이 벌었고 재료도 많이 얻었으니 그냥 떠나야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그저 서도진 곁에 머물고 싶은 걸지도 모르죠. 서도진은 다니엘과의 대화를 멈추고 배겨울을 만나러 가요. 그러자 정인주는 현조연에게 가서 그들이 썸을 타는지 확인해보라고 부추겨요. 보라색 머리 소녀는 그 여자가 캐슬에게 좋은 기회이니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요. 그녀는 배겨우가 자기와 함께 살자고 그를 부른 것이 아닐까 망상하기 시작해요. 글로리아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서도진은 생각해보겠다고 하죠. 현조연은 그 여자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걸 알지만 서도진의 표정은 언제나와 같아요. 어쩌면 성불구자인지도 모르죠. 서도진이 돌아와 글로리아에게 골드마켓에 초대해달라고 부탁해요. 현조연은 그것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상류층을 위한 연례 경매라는 것을 알지만 왜 그가 가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일주일 전에 자기 집에 와야 한다는 조건을 걸어요. 그 말에 현조연은 질투심에 미쳐버릴 지경이죠. 글로리아는 생각해보라며 그에게 VIP 초대장을 보내요. 그때 강용표가 다가와서 섹시한 한국 여자와 섹시한 미국 여자가 모두 서도진의 손에 있다고 말해요. 현조연은 그가 분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알아요. 남자는 큰 소리로 웃어 모두의 이목을 끈 다음 아무것도 꾸미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저 친구를 소개하고 싶을 뿐이라며 왠지 벌써 퇴원한 타카시를 소개하죠. 다니엘은 이런 일 때문에 그 일본인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서도진이 보기 좋아졌다고 말하자 타카시는 그 꼬마 덕분에 귀중한 경험을 했다고 말해요. 초조해진 협회장은 그 영웅이 회복했다고 말해요. 그가 해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초대조차 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저쪽에 편안한 소파가 있으니 앉아서 두 사람이 제대로 이야기하라고 말해요. 강용표는 이 상황에 이성을 잃어요. 그의 아주 신중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는 타카시가 정말 쉬어야 한다며 서도진이 입힌 상처가 아직 아플 거라고 말해요. 심지어 타카시에게 사과를 받았는지 묻기까지 하죠. 그러자 서도진은 타카시에게 야쿠자는 쓰레기냐고 물어요. 남자는 그 꼬마가 정말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전혀 두려움 없이 서도진은 그 말을 반복하고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여요. 타카시가 그를 공격할 것처럼 보이자 강용표가 막으려고 하지만 일본인은 굶주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봐요. 그가 음성 녹음을 재생해요. 브라질에 제거해야 할 특정 인물이 있다는 누군가의 목소리예요. 서도진. 리프트 안에서 그 꼬마를 처리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브라질에 온 김에 섹시한 여자들이나 좀 꼬시면 좋겠다고 하죠. 남자는 이 기회를 이용해 글로리아나 현조연을 꼬시고 싶어 하는데 그녀가 모태솔로 같은 분위기를 풍기기 때문이래요. 서도진은 링스의 눈이 그렇게 효과적일 줄은 몰랐어요.
강용표는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지금부터 그는 관 속에 들어가고 싶어질 때까지 아주 천천히 고통받게 될 거예요. 남자는 그 야쿠자 놈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말하며 그의 복부에 제대로 된 주먹을 날리는데 아마 그걸로 끝장났을 거예요. 강용표가 도망치기 시작하고 다니엘은 그를 쫓으라고 말해요. 현조연은 서도진에게 그를 잡으라고 소리치지만 그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는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밤이었죠.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 한국과 일본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양국 히어로 협회는 침묵을 지켰고 언론은 강용표와 타카시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파헤쳤으며 당연히 홍의주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잔뜩 화가 난 부잣집 아가씨처럼 집안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든 후 그녀는 강용표가 어떻게 됐는지 묻습니다. 대머리 남자는 인터폴과 세계 히어로 연맹이 그를 쫓고 있지만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홍희주는 초조해하며 그가 저항하다 죽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뒤처리가 남은 게 있는지 묻지만 이미 다 처리된 상태입니다. 무언가 그녀를 신경 쓰이게 하는데 그건 바로 개인용이라 가족만 번호를 아는 휴대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온 문자가 있습니다. 강용표가 보낸 것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증거를 유출하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용표와 엮이는 건 재앙이라며 소리치고 대머리 남자가 너무 굼뜨다며 그에게 꽃병을 던집니다. 그가 방을 나설 때 그는 홍희주의 아버지인 서경철과 마주칩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그녀는 바로 뺨을 맞습니다. 그는 홍희주에게 아버지가 썩어가는 늙은이로 보이냐고 묻고 정신 차리라는 듯이 다시 뺨을 때립니다. 경철은 그녀가 정말 그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강용표에게 서도진을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S급 히어로가 나왔는데 노인은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경쟁그룹이 장성호 덕분에 성장하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는데 이제 그에게도 기회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우선 두 사람은 그녀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 수습할지 결정해야 한다. 강용표 주변의 모든 것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서도진 일행은 한국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엄청난 돈을 벌었고 검을 만들 재료도 손에 넣었다. 하지만 현조연은 한 가지가 궁금하다. 아이가 일부러 강용표를 놓아준 걸까?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은 그렇다고 말하며 그게 다음 단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서울에서 그의 여동생은 햄버거를 잔뜩 먹고 있다. 집에 돌아와 가족을 봤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건강이 정말 좋지 않았다. 병원에 모시고 가지도 오빠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 어린 아이였기 때문이다. 목숨을 걸고 번 것이라 할머니는 윤영이가 함부로 쓰게 두지 않았을 것이다. 서도진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건 돈 낭비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할머니의 귀에 대고 브라질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자기가 모시겠다고 속삭인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자 둘은 매일 병문안을 갔고 그 후에 햄버거를 먹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서도진은 장인을 찾아갔고 그는 블루크로코의 심장이 완벽한 상태라며 칭찬했다. 그래서 검이 훨씬 더 잘 나올 것이다. 3주가 걸릴 것이고 장인은 바로 작업을 시작한다. 히어로는 검 외에 한 가지를 더 부탁하고 싶어한다. 그는 배낭에서 독이 든 주머니와 함께 벨코라 실크를 꺼낸다. 노인은 그것으로 갑옷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동생 사이즈에 맞춰야 한다. 벨코라 실크 갑옷의 방어력은 엄청나서 수많은 히어로들이 탐낼 것이다. 그래서 장인은 여동생이 히어로인지 묻지만 서도진은 평상복처럼 보이길 원한다.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노인은 아이들은 정말 빨리 자라서 기껏해야 2년 정도밖에 못 입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자 서도진은 배낭에서 녹색 액체가 담긴 작은 병을 꺼낸다. 탈라프 추출액이다. 옷감 재료에 섞으면 신축성이 생긴다. 탈라프는 아주 흔한 식물형 몬스터다. 노인은 그것도 모르고 꼬마가 이 모든 걸 어디서 배웠는지 묻는다. 서도진은 두 번째 삶이라고 말한다. 그 후 어떤 의문의 인물이 도시를 걷고 있다. 그는 지하 카페로 들어가 주인이 취향이 좋은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누군가를 만나러 왔고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싶어 했다. 안경 쓴 남자는 52세의 박승욱으로 전직 비서실장이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한다. 그는 서도진을 만나러 왔고 오자마자 아이가 뉴스에 온통 도배되어 있다고 말한다. 서도진은 현조연을 통해 그의 연락처를 얻었는데 그녀는 박승욱이 히어로들이 은밀하게 일을 처리하고 싶을 때 돕는다고 말했다. 박승욱은 불법이 아닌 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에스프레소를 주문한다. 서도진은 집을 짓고 싶다고 말하고 박승욱은 그럼 평범한 건 아니겠군요 하는 투다. 서도진은 서울에 예산 5천억 원으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박승욱은 아이에게 커피를 뿜고 서도진은 이런 예산을 다뤄보는 게 처음이냐고 묻는다. 박승욱은 그런 돈이면 집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건 성인데
이 말에 서도진은 실제로 흥미를 느낀다. 그래서 서도진은 더 큰 예산인 1조 원을 제시한다. 박승욱은 서도진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집이 뭔지 알기나 하냐고 묻는다. 서도진은 강남에 있는 오영윤 회장의 집일 거라고 추측하는데 그 말이 맞다. 건축비는 100억 원이었고 땅값만 해도 아마 800억 원 정도 할 것이다. 그러니 서도진은 확실히 엄청난 걸 할 수 있다. 하지만 강남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은데 균열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서 땅을 사실상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최고의 집은 지을 수 있지만 가장 안전한 지역에는 지을 수 없다는 거다. 하지만 서도진은 가장 안전한 곳은 강남이 아니라고 말한다. 거기 사는 사람들만 그렇게 말할 뿐이다. 그건 기본적으로 언론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거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단지 운일 뿐이다. 규칙이 달랐던 멸망한 세계에서도 균열은 어디에나 일어났다. 서도진은 구로구에 있는 땅을 원하지만 박승욱은 몇 년 전에 거기서 균열이 있었고 최근 마포에서도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서도진은 단지 가깝다는 이유로 구로를 원한다. 그때 이 섬뜩한 붉은 균열이 보인다. 용 한 마리가 혼란스러운 듯 나오자마자 서도진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그의 새 검은 예상보다 훨씬 좋다. 장인은 자신 있게 말한다. 자신이 만든 것 중 최고이며 서도진이 모든 재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서도진은 빚지는 걸 싫어해서 어차피 총 10억 원을 이미 보냈다. 사실 그 검은 일 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제 사냥이 말도 안 되게 쉬워질 것이다. 박승욱을 만나 집을 결정한 후 서도진은 몇 주 동안 균열 사냥에 집중한다. 여동생과 걷고 있을 때 그녀는 할머니가 며칠 후면 퇴원해서 다행이라고 말하며 오빠가 요즘 너무 바쁘다고 투덜댄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말한다. 그럼 그 노부인을 매일 찾아갈 필요는 없겠군요. 그 남자는 서경철이 보냈고 아이를 차에 태워야 한다. 서도진은 윤영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하고 저 남자의 차는 곧장 폐차장으로 직행할 것이다. 서도진은 그에게 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말한다. 서도진은 여동생에게 저 남자가 자신들을 떼어놓으려 했다고 설명하고 어린 소녀는 누군가 자신들을 갈라놓으려 하면 자기도 똑같이 해도 되냐고 묻는다. 걱정할 건 없어. 오빠가 알아서 다 죽여버릴 거니까. 정인주와 현조연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들의 친구가 살 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현조연은 보라색 머리 소녀에게 그에게 더 가까이 이사해야 할 거라고 말하고 글로리아가 자기 남자를 뺏어갈까봐 불안해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정인주도 서도진 근처로 이사하고 싶다고 말한다. 현조연은 그녀가 농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단지 현조연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다. 길드의 이익을 위해서고 길드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서도진은 S급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 모두의 집 근처에 길드 사무실을 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고 그래서 두 사람은 주인공의 이웃이 되기로 결심했다. 본부로 돌아와서 태왕은 그 아이가 2주 만에 9개의 게이트를 닫았다고 말한다. 보상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노인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를 불렀다. 그의 추측으론 그 아이가 한국도 브라질처럼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서도진은 450억 원 이상을 받았어. 하지만 그 녀석은 그냥 눈앞에 있으니 집 지을 돈이 필요해서라고만 말해. 그리고 건설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어. 그날 이후로 그의 부지 주변에서 수많은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 처음엔 현조연과 정인주, 그 다음엔 태왕과 길드원들, 그리고 곧이어 일부 히어로와 투기꾼들까지 뛰어들었지. 한편 강용표는 여전히 피는 못 속인다고 말해. 그 노인이 그의 구매 사실을 알고 주변 땅을 전부 사들이게 한 거야. 소문은 계속 커져서 더 많은 구매자를 끌어들였고 가격은 치솟았지. 하지만 서도진은 이미 자기 몫을 확보한 상태였어. 이상한 점은 그렇게 넓은 부지에 비해 집이 너무 작다는 거야. 보아하니 남는 공간은 그 장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 같아. 외벽이 있는 둥근 구조물이지. 그렇게 하면 빨리 지을 수 있고 태왕이 서류 작업을 처리해 줄 거야. 다음 순간 우리 주인공은 이미 게이트 안에 있었고 태왕은 서도진의 몬스터 길들이기 요청을 꺼내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일이라 완전히 허를 찔렸지. 하지만 그 노인은 자기 땅에서 몬스터를 키우도록 허락해줬어. 가장 미친 부분은 그 꼬마가 카사리안을 키우고 싶어하고 이미 한 마리 포획하는 중이라는 거야. 1시간 후 그 몬스터는 거의 만신창이가 되어 지쳐 있었어. 서도진은 그것을 쓰다듬으며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해. 이른 아침 서도진은 현조연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을 해. 그는 마석상이 마석가루도 취급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가루가 되면 에너지가 손실된다고 말해. 게이트 앞에서 주인공은 그게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보라색 머리 소녀는 계속해서 수많은 질문을 해대. 그동안 그들은 집 주위에 벽을 쌓고 있어. 내부를 지킬 경비들은 공사가 거의 끝날 때쯤 들어올 거고
지진 같은 외부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도 있어. 그러기 위해 우리 주인공은 마석 가루가 필요해서 거대한 사이클롭스와 싸우고 있어. 자신의 서브스페이스와 엄청난 검을 사용하여 그는 반다얀 가문의 제3검식 스피라크 프레이토 카타수트를 발동시켜 검나를 붉게 빛나게 해 그 빛 속에 숨겨진 파괴의 나선이야. 사이클롭스는 외눈으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 몬스터에게 여러 개의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그는 보라색 마석을 얻어. 그러고 나서 그는 그것을 작은 조각으로 부숴 항아리에 보관해. 하지만 생각해보니 게이트도 외부 충격이야. 어쩌면 그것들도 완화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럼 정말 대단할 텐데. 서도진이 게이트를 처리하고 할머니를 뵈러 다니는 동안 그 아이가 서경철 회장의 손자라는 엄청난 뉴스가 터졌어. 그게 그 노인의 계획이었어. 이제 모두가 서도진을 그의 손자로 보게 될 거야.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해. 그렇게 어린 꼬마가 S랭크가 되다니. 금수저니까 아마 돈 때문이었을 거야. 주인공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자신이 사생아로 태어나 어릴 때 버려졌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 즉 서도진의 실제 삶을 이야기해. 그의 학창시절 친구들이 올린 글을 보기 시작했고 그가 일했던 곳의 옛 상사들이 인터뷰를 해서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어. 할아버지의 그룹 주식은 순식간에 30%나 떨어졌어. 우리는 원래의 서도진이 할머니와 여동생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봐. 곧 그 약속은 현실이 될 거야. 세상에서 가장 크고 최고의 보안. 기본적으로 모든 게 해결됐지만 강용표가 아직 남아있어. 일단 그는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직전이야.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은 어디서든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게이트야.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 외부부터 작업하는 거야. 그 아이는 더 빨리 입주하기 위해 2배를 지불하고 있어서 모든 것이 열흘 안에 끝날 거야. 그리고 서도진은 오늘 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분명히 했어. 그는 수집한 모든 마석을 서브스페이스에 던져넣고 강력한 의식을 거행하며 부지주의의 마석을 흩뿌려 땅에 거대하게 빛나는 상징을 만들어. 그것들은 모두 그가 구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마석이고 그 가루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줄 거야. 이제 기반이 준비되었으니 주인공은 경비들을 데리러 갈 거야. 한편 주차장에서 홍희주는 강용표와 다투고 있어. 자신을 협박할 시간이 있었으면 그 시간에 서도진이나 죽이지 그랬냐는 거지. 그 여자는 가짜 신분을 만들었어. 그 녀석이 머물 곳과 모든 것을 마련해줬지. 이제 그녀는 그 꼬마의 목을 원해. 히어로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걱정은 그만두고 오직 그 아이에게만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해. 홍희주가 그 어린 녀석이 무섭냐고 묻자 강용표는 닥치고 숨어있으라고 말해. S랭크 간의 싸움은 장난이 아니니까. 제대로 하려면 그는 어린 소녀와 노파를 인질로 잡아야 할 텐데 그 꼬마는 가족 곁을 떠나지 않아. 남자는 필요하다면 그의 온 가족을 몰살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녀는 여전히 그가 무섭냐고 물어. 그녀의 목을 잡고 강용표는 자신이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은 항상 죽인다고 소리쳐. 서도진은 가족을 영원히 지킬 수 없어. 그가 실수하는 순간 그들은 그의 먹잇감이 될 거야. 홍희주가 그걸 알아들었다면 닥치고 비켜서 있을 거야. 그 남자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겠다고 했으니까. 으스스한 성 안에는 데스나이트들만 있어. 보스와 몬스터들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어. 문 앞에 3마리가 있는데 사냥하기 쉽지 않아. 그들은 물리적인 몸이 없고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핵을 베지 않으면 쓰러지지 않아. 데스나이트들은 인간이었을 때 배운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각자 자신만의 스타일로 강하게 공격해. 맨손으로 그들과 싸우는 것은 무례한 일일 거야. 이것은 우리 주인공에게 있어 첫 번째로 진정으로 격렬한 전투야. 하지만 검씨는 당연히 검술 대결을 사랑하지. 그는 걷기 시작할 때부터 검을 쥐었어. 서도진은 반다얀 가문의 비기를 사용할 것이고 다른 어떤 무술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의 엄청난 검술만으로 이곳을 정리할 거야. 그가 스스로에게 내건 작은 도전은 꽤 재미있어. 이제 일반 데스나이트 중에는 한 마리만 남았어. 그 아이는 더 강한 놈이 있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래도 그를 실망시켜. 그저 엘리트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공격하는 것뿐이야. 그 검날의 예리함의 차이는 명백해. 우리 주인공은 이 싸움을 정말 즐기고 있어. 공격은 훌륭하고 깔끔하며 정확하고 피에 굶주려 있어. 그리고 저 녀석이 서도진의 경비가 될 거야. 그는 이틀 만에 5명의 엘리트 경비를 얻었고 지금으로선 그걸로 충분해. 그는 감시견만 있으면 돼. 카사리아는 이 인간에게 격분하여 자기 둥지에서 나가라고 하지만 오늘 서도진은 장난치러 온 게 아니야. 화가 난 몬스터는 그를 오만한 꼬마라고 부르지만 이내 이 인간이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그는 미치도록 강해. 다음 순간 그 아이는 카사리안을 타고 게이트를 통해 날아가고 있어. 짐승은 자기 자리가 저 아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 거리 밖에서는 사람들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카사리안을 보고 겁에 질려 있어. 서도진은 그 녀석에게 조심하고 건물에 부딪히지 말라고 말해. 이건 굴욕적이기 때문에 반항하려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그것은 시민들의 고막을 거의 터뜨릴 뻔한 포효를 내질러. 주인공은 몬스터에게 이웃들을 겁주지 말고 조용히 날라고 말하고, 그들은 리프트가 나타나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태평양의 마리아나 제도 상공을 만약 외딴 섬에 하나가 열리고 파동이 계속되면 그곳은 바로 여기처럼 마물의 소굴이 될 거야. 그러자 서도진은 카사리안에게 원하는 대로 그곳의 모두를 죽이라고 말해. 거인들과 몬스터들 사이에 대규모 난투가 벌어지고 모든 마석은 그 잘난 척하는 꼬마에게 돌아가. 그는 항상 그 녀석을 산책시키러 데리고 나갈 거야. 얼마 후 서도진의 집이 완공된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할머니는 집이 아니라 궁전이라며 마당에서 자고 있는 저것은 뭐냐고 묻는다. 서도진은 시골집에서 닭 한 마리 키우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는 여동생에게 새 집에서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말한다. 그때 현조연이 지하에서 오싹한 기운이 느껴진다며 카세리안 말고 다른 것도 키우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는 위험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자신이 없는 동안 둘을 돌봐줘서 고맙다며 주말에 저녁 식사를 제안한다. 단둘이서만. 하지만 그 주말에는 이미 윤영과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사냥에만 집중하느라 잊고 있었던 것인데 현조연이 같이 가도 되냐고 묻는다. 공원을 돌아다니는 동안 사람들은 S급 2명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해 수군거린다. 그들은 모든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루가 끝날 무렵 서도진은 항상 가족을 돌봐주는 현조연에게 고마워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가 그녀에게 같이 살자고 초대한 것과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도진은 살기를 느끼고 그게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챈다. 그가 이 일을 처리하는 동안 현조연이 동생을 돌보기로 한다. 그는 건물 사이를 뛰어다니며 자신의 집에 도착한다. 불행히도 강용표는 이미 안에서 카세리안과 데스나이트들과 싸우고 있었다. 서도진은 그가 자신과 현조연 둘 다 없을 때를 노려 할머니를 공격할 것이라 예상했다. 곤경에 처한 그의 적은 이제서야 서도진이 와 있는 것을 알아챈다. 얼굴에 주먹을 맞은 것도 모자라 피하지도 못했다며 주인공에게 조롱당한다. 그리고는 복부에 발차기를 맞는다. 마침내 강용표는 둘 다 S급임에도 불구하고 서도진의 수준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하지만 정면 대결은 불가능하기에 대신 주인공의 가족을 노리기로 결심한다. 그는 이상한 붉은 물약을 마시고 팔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커진다. 서도진은 그것이 타이탄의 왼팔을 얻게 해주는 오케아노스의 비약이며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강용표에게 암시장에서 돈을 다 털었냐고 묻는다. 강용표는 허튼 소리 할 시간에 할머니나 지키라고 소리친다. 그는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면 저 꼬마가 할머니를 구하러 달려갈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서도진은 강용표가 처음으로 머리를 조금 썼지만 그래도 소용없었다고 말한다. 충격을 흡수하는 마석가루를 언급하며 할머니는 완전히 괜찮다고 말한다. 이제부터 주인공의 가족을 건드린 대가를 몸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 말하고는 그의 목덜미에 엄청난 일격을 가한다. 그 후 옆구리를 발로 찬다. 현조연과 경비원들이 나타나 어린 소녀가 보지 못하도록 막는다. 강용표는 겨우 목숨만 건진 채 히어로 협회에 넘겨진다. 곧 그의 꿈에 원래의 서도준이 나타나 소원을 이뤄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검신은 그가 부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주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하지만 갚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음 날 현조연이 잘 잤냐고 묻자 그는 이곳에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하며 미소